자, 오늘은 118페이지.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교재 중에서는 맨 마지막 단어, 이제 8단원이 되겠네. 이제 과학기술과 인류문명. 과학이긴 하지만 약간 뭐 도덕 뭐 그런 과목하고 좀 흡사한데, 우리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발달해가지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냐, 결론으로 따지면 우리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안경 안 끼고 뭐로 만든 줄 아니?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 근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경테도 점점 녹슬지 않고 더 가볍고 튼튼하고 이런 걸로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과학기술의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엄청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만 추려가지고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예전 우리 인류가 맨 처음 시작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때 시절에 보면은 먹고 자는 게 다였어. 다른 문명이 없어서 먹고 자고. 그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먹는 것들은 물고기 잡거나 고기 잡거나 해가지고 채집해가지고 그냥 날것으로 먹었어. 날것으로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 쓰리고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을 완전 뒤바뀐 사건이 뭐가 발생했냐면 불의 발생. 불을 발견을 하니까 이제 익혀 먹기도 하고, 음식을 익혀 먹기도 하고, 사람이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맨 처음에 불은 이렇게 번개가 뻥 쳤을 때 불 타는 거 보고, 그거 저거 되게 좋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불이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불이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이제 돌멩이 시대, 석기 시대에서 돌멩이로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석기 시대는 다 돌멩이이기 때문에 도끼도 돌도끼. 우리 한국사에서 배우나? 네. 한국사에서 돌도끼 이런 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면서 돌멩이가 아니라 이제 불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로 바뀝니까?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에서 이제 인류가 전쟁을 일으키고 더 많은 발달하기 위해서 이제 철의 시대가, 철이 등장해가지고 화살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철기 시대, 그러니까 뭐 삼국 유사라 사서보면 삼국시대라든지 고려, 조선 이때만 해도 다 철기시대였고, 이제 철기시대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오늘날은 무슨 시대로 갔다? 오늘날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플라스틱이 만들어져가지고 되게 가볍고 간편하고 되지만, 또 플라스틱 때문에 뭐까지 동반된다? 환경 오염까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세대, 혹은 무슨 세대? 플라스틱 말고 우리 비닐봉지 같은 거, 요거를 뭐라 그럴까? 합성 수지 세대라고.
상수 지각하면 우리의 피복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문명이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시대로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뭐가 돼? 문명이 발달한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맨 처음에 돌멩이, 그 다음에 청동기, 그 다음에 찰기 시대. 오늘날은 이게 오늘날은 이제 플라스틱 세대로 왔는데 요쪽으로 시대가 변형되면서 과연 우리 과학 문명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과학 기술이 영향을 미쳤는지 과학 기술이 문명에 과학 문명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최초 인류 문명의 가장 큰 획기적인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죠. 과학자는 몰라도 되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뭘 드디어 바꾸냐면은 천동설에서 뭘로 바뀐다? 지동설로 바뀐다. 천동설이 뭐니? 천동설. 동자가 움직일 동자거든. 천자가 하늘 천자야. 그럼 하늘이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누가 중심이다?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태양이라든지 모든 행성이 다 우리 지구 주위로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 과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우리 그냥 지구 가만히 있는데 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 밤하늘에 별이 보니까 별이 막 움직여. 달도 움직여. 그럼 우리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모든 행성들이 다 우리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뭘로 바뀌었다? 지동설로 바뀌었다. 지동설은 누가 중심이다? 태양이 중심. 그렇지, 태양이 중심. 태양이 중심이고 동자, 지구가 돈다.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동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서 과학도 자꾸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학도 잘못된 것은 수정되고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이야기했고, 이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 이 갈릴레이가 그거를 많이 뒷받침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과학 기술이 우리 문명에 미친 것, 이제 사람들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알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포의 발견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엄청나게 작은, 아주 작은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누가 맨 처음 발견했냐면 훅이 발견했어요. 훅이라는 과학자가 드디어 이제 생명체가 세포로 되어 있구나. 생명체의 단위를 처음으로 세포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무나 작죠 세포가. 그럼 세포를 발견하려면 여기 안에 뭐가 발견된다? 현미경도 같이 발달하게 된다. 더 확대해가지고 더 작은 것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현미경의 발달로 생명체의 단위는 세포가 만들어졌구나,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 그래서 생명체의 단위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위가 세포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인류문명의 세 번째, 이거는 지구과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생명과학에서 중요한 거고, 이제 물리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과학자 한 명이 나와요. 누구 나올까? 바로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나와요. 뉴턴 하면 생각나는 게 뭐니? 사과.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거를 뉴턴이 어느 날 고향에 가가지고 가만 벤치에 앉아있는 사과가 툭 떨어져.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 사과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뉴턴은 다르게 생각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누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잡아당기는 게 도대체 뭘까? 라고 발전을 해가지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 만유 인력의 법칙 하면은 만유, 만만자, 100개, 1000개, 10,000개, 엄청 많다는 뜻이고, 이슬유자, 인력, 잡아당긴다. 다시 말하면 만유 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질량을 가지는 두 물체는 서로 어떻게 한다? 잡아당긴다. 요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을 가지지 않는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크냐 작냐의 문제이지 질량이 없는 물체는 하나도 없어. 아주 작은 먼지라도 질량은 있어.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지. 그 질량을 가지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긴다. 선생님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신이랑 나랑 선생님이랑 서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지? 너도 나한테로 봐야 돼. 신이도 선생님 잡아당겨야 되잖아. 근데 왜 안 잡아당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지? 요 만유인력은 F는 만유인력인데 힘이니까 만유인력은 우리가 서로 잡아당기지 않는 것은 우리 시은이랑 선생님이랑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래.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상수 곱하기 두 물체가 거리에다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낸다. 요게 만유인력의 법칙이거든.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공부하게 돼. 요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거리를 의미해. 요게 두 물체의 질량을 의미해.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이 만유인력이고, 그래서 만유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맨 처음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A 물체가 있으면 A 물체의 질량이 M1이야. 질량은 M이라고 그러거든.
B 물체가 있어. B 물체도 어느. 그러면 A 물체 B가 A를 잡아당기고 A도 B를 서로 잡아당기는 이 힘, 이것을 만류인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물체가 가지는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라는 게 만류인력의 법칙인데, 너 9.8 많이 들어봤죠? 우리 위치에 논지 할 때도 9.8 MH 하잖아. 그 9.8. 그 9.8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면은 우리 이게 지구야. 지구가 있으면 지구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지구도 선생님을 잡아당길 거고 선생님도 이 지구를 잡아당길 거야. 왜? 지구도 질량이 있고 선생님도 질량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만류인력 F는 지구와 선생님하고 잡아당긴 힘은 요 만류인력 상수랑 지구하고 선생님하고 거리, 그러면 주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데 이거 반지름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반지름 R 제곱하고 이 지구의 질량하고 지구의 질량은 구해졌단 말이야. 여기에 선생님의 질량이 곱해지는데 요거를 미리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약 9.8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중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중력은 F는 M 곱하기 A, M 곱하기 A인데 이것을 A 대신에 9.8을 집어넣어서 F는 mg, 이런 중력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g가 9.8이다. 그리고 요 F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부르면 무게라고 한다. 질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선생님 질량이 70kg야. 그럼 솔직히 선생님의 몸무게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으면 정확한 표현은 선생님 70에다가 9.8을 곱해줘야지 선생님 무게가 돼. 그럼 선생님도 9.8을 곱해줘야 되고 시은이도 9.8을 곱해줘야 되고 다 모든 사람이 다 9.8을 곱해야지만 무게가 되니까, 야, 다 너도 9.8 곱해, 너도 9.8 곱해, 나도 9.8 곱해야 되니까 우리 9.8을 그냥 빼버리고 질량을 그냥 무게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근데 달에 가면은 달이 잡아당기는 거는 이 9.8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달에 가면은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과학자가 뉴턴이다. 그래서 꼭 세 번째 뉴턴이 나오죠. 그렇죠? 표현. 여기 이제 뉴턴이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전자기 유도 법칙.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나옵니다. 패러데이가 뭘 이야기할까? 전자기 유도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뭘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전기를 생산하게.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게 되고, 전기를 만드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엄청나게 윤택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을 해가지고 각종 뭐가 생기니? 발전소가 생긴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이 전기를 생산해낸과 동시에 이거 만들죠, 그렇죠? 전구. 전구를 이렇게 만든다. 옛날 전기 없었을 때는 횃불 두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횃불 두고 이렇게 다니고 어떤 데를 횃불 두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쯤 되면 사람들 다 잤다. 왜? 어두우니까. 전기가 없어. 불이 없으니까. 횃불.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에만 하더라도 전기가 없었어요. 네. 다 횃불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횃불, 촛불 이런 거 들고 있다가 이제 조선 말기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고종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서양에서 전구를 들고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를 만드니까 에디슨이 그럼 우리 전구 만들잖아요. 전구 만들. 그래서 지금 되게 깜깜한 날에도 다 전기 들어가지고 밝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라는 과학도 상당히 중요해요. 5번째, 이제는 암모니아 합성이라는 하버라는 과학자가 나왔는데, 원래는 하버보다는 하버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든 거거든. 근데 이 하버라는 과학자가 조금 더 거기에 많이 기여를 했나 봐. 이 하버라는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뭘 했냐면 드디어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고, 암모니아 합성. 이 암모니아가 노폐물이거든. 우리가 소화를 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나오는 노폐물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가 뭐냐면 화학식으로 쓰면 NH3야. NH3. 쉽게 말하면은 요거는 단백질에 소화를 시키면, 이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고기라든지 달걀, 우유 뭐 이런 것들 단백질 먹으면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나온 노폐물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 있으면 독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보통 암모니아로 안 써. 누가? 간에서 요소로 바꿔줘. 근데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바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왜 질소 비료가 중요할까? 왜 질소 비료가 중요할까? 너 생각해봐. 왜 질소 비료가 중요할까? 비료잖아, 비료. 비료니까 이 질소 비료를 가지고 뭘 한다? 농사? 그렇지, 농사 짓는 사람. 그래서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에서 이 질소 비료를 가지고, 비료를 질소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맨 처음에 합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질소가 N2가 돼. 여기에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NH3 암모니아를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질소 비료를 가지고 농작물이 자라는데 비료를 많이 주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 그래서 식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버가 맨 처음에 한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 그 하버가 만약에 이 질소 비료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직까지도 식량난에 겪게 되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왜 많이 못 먹어가지고 애기들 막 이쪽 골아가지고 막 있는 사람 봤죠? TV에 가끔씩 광고로 나오잖아. 우리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 과학자는 우유에도 나오고 파스텔 들어봤지? 파스텔 우유. 이 파스텔가 뭘 발명했을까? 드디어 우유도 만들어냈는데 우유보다 더 중요한 거. 드디어 우리가 아프면은 미리 막는 게 뭐지? 예방. 예방. 그렇지. 예방하려면 뭐 맞아?
그렇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파스텔 백신. 그래서 왜 우리 코로나 백신 맞잖아. 코로나 백신 맞으면 백신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미리 그 나머지 세균들이 오더라도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 백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파스텔. 됐니? 네. 이게 백신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백신은 뭔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병원에서 만든 거고 요 백신하고 개념이 조금 틀린 게 페니셀린이라는 요거는 뭐냐면 항생제예요. 항생제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요거는 치료하는 목적. 얘는 예방하는 목적이고 얘는 그 만약 질병이 걸렸다면 그거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뭘 항생제라는 것도 개발했어. 항생제. 그래서 우리 어디 아픈 감기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맞는데 주사 맞을 때부터 뭐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치료 목적으로,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인류 문명에 가장 기여를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큰 것만 적어놓은 나머지 엄청나게 작은 사건들도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류 문명에 가장 큰 획기적으로 한 번씩 팍 전환될 수 있게끔 만든 게 요 6명의 과학자들이고 요 6명의 이제 과학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볼 건데 거기 3번에 보면 과학기술이 인류 문명에 발달에 미친 영향 요거를 이제 살펴볼 건데 살펴보기 전에 요 부분만 잠깐만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선생님이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 문명에 영향을 끼친 분야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아는 데는 인쇄 기술이에요. 인쇄 기술. 이 인쇄 기술로 인해 가지고 뭐가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어떻게 된다? 확대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인쇄 기술 아주 중요한 거 있죠, 그렇죠? 목판, 팔만 대장, 목판 기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막 찍어냈다. 그래서 책 같은 것들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책으로 이제 지식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인쇄 기술이 인류 문명에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떤 책 쓰니? 현재 어디까지 기술이 발달했냐면 무슨 책까지? 그렇죠. 전자책. 이제 책도 옛날에는 서점에 가서 책 사가지고 물론 책 사가지고 읽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어떻게 휴대폰으로 전자출판 이렇게 해가지고 책으로 소설책 읽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현재는 이 전자책이 나오게 되면서
인쇄, 서점 이쪽이 조금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 서점 장사가 잘 안 돼. 대부분 다 전자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이 나오게 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엄청나게 편리해져, 간편해져. 그 다음에 많은 양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죠, 그렇죠? 저장할 수 있죠.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옛날에는 나 책 5권 여행 가서 책 5권 읽어야지, 책 5권 이만큼 이렇게 들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책 한 권만 들고 가가지고 어디 뭐 공항이라든지 틈틈이 이렇게 넘겨 휴대폰을 책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영상 강의 같은 경우도 못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영상 강의도 심심히 틈나는 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인쇄가 우리 인쇄 부분에서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은 조금 중요해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 교통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물건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엄청나게 큰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산업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 산업이 발달하는 거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뭐냐? 보다 처음에 나왔던 증기기관. 증기기관은 뭔가를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엔진을 돌리는 것을 증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으로 맨 처음에 나온 게 증기기관. 서구 영화 같은 데 보면 칙칙칙칙 하면서 연기 뿌옇게 푹 막 내보내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뭐가 되냐면 증기기관차. 이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물을 끓여가지고 나오는 수증기로 터빈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증기기관. 이 증기기관이 하면서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사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데 바로 뭐가 된다?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다. 사회 시간이라는 게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에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것들을 만든 물자를 저 멀리까지 운반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재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수입해가지고 이걸 또 가공해가지고 수출할 수도 있고 수입하고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산업이 그때부터는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철도 건설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연기관이 만들어져요. 내연기관은 요 내연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하냐면 석탄, 석유로 이용해가지고. 그럼 석탄, 석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지금 현재도 우리 석유로 휘발유 놓고 자동차 타고 다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내연기관인데 내연기관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뭘로 보니
전기로 가는 거. 이게 발달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기차도 나오고 전기 자동차도 나오고 그래서 전기 기관으로 바뀐다. 전기 기관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뭐니? 환경 오염이 줄어들죠. 환경 오염이 줄어들죠. 이때 내연 기관 이때는 안 좋은 게 환경 오염이죠. 환경 오염이 극심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로 이제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석유로 가는 자동차는 사라지게 될 거다. 휘발유라든지 경유 넣는 이런 것도 내연기관 자동차도 이제 사라지고 전기. 근데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전기를 만들어 생산을 또 해내야 되잖아. 그럼 전기를 생산해내려면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이렇게 되면 또 환경 오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갈까? 네 번째가 이제 우리 공기 중인데 수소 자동차로 이제 갈 거예요. 수소 자동차 미래에는 이제 수소 자동차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어요. 수소 자동차로 갈 거예요. 이렇게 교통은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발달하고 이제 우리 식생활에 관련된 농업은 어떻게 과학기술에 의해 가지고 발달되었을까? 선생님이 아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 많은 양의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 기술이 들어갔다? 바로 암모니아 합성으로 무슨 비료 만들었다? 수소. 질소 비료를 만들었다. 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보다도 더 뭐한 거 엄청나게 많은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생명공학으로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물질도 어떤 제품도 막 만들어낸다. 선생님 학교 어렸을 때는 너보다 알려가 모르겠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시은이 나이 때쯤에는 방울토마토가 없었어요. 토마토 다 큰 거밖에 없었어. 큰 토마토 있다 보니까 그 큰 토마토를 먹는데 맛은 큰 토마토가 더 맛있어. 먹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막 비워 먹으면은 집이 나와가지고 옷은 묻고 막 손도 더러워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입 베어 먹지도 않고 그냥 한 입에 쏙 집어넣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방울토마토. 그래서 큰 토마토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한 입에 쏙 집어넣게.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공학 기술로 발달을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포도 선생님 어렸을 때는 포도 까만색 포도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포도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니? 샤인머스켓이야. 샤인머스켓 먹으면은 되게 달기도 하지만 뭐가 일단 없어서 좋니? 씨가 없어서 좋고 껍질 채 먹어서 좋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무조건 먹고 포도 껍질 버리고
뭐 이렇게 했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딱 빼가지고 그냥 바로 먹어버렸어요. 샤인머스켓이 나온 거야. 이렇게 생명공학 기술을 발달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계속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좀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과거에는 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 외국에서 들여온 오렌지밖에 없었어. 오렌지는 저 미국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수입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거는 귤밖에 없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 만든 귤밖에 없었다. 근데 이 귤하고 오렌지하고 좀 좋은 점만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을 해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라봉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천혜향도 나오게 되고 이런 것도 새로운 품종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공학 기술로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 자랄 수 있게끔 화학 비료도 그렇게 개발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식량이라든지 농업에서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뭐도 이 생명공학 기술에 대해서 유전자 재조합으로 옛날에는 이런 거 들어봤죠? 토마토 열리고 밑에는 어떻게 감자 열리고 이제 유전자 재조합으로 뿌리에서는 감자 생기고 위에는 토마토 열리고 이런 것도 이제 막 만들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옥수수 요만했는데 지금 옥수수 이만한 크기가 커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업 발달하는데도 우리 과학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게 되더라. 과학기술이 더 많이 발달한 분야는 바로 이거죠. 의료 분야죠. 그죠? 옛날에는 아프면은 조선시대에는 아프면 다 어떻게 했냐면은 칼로 째가지고 수술하는 거 없었어. 다 어떻게 해야 돼? 침으로 맞았다. 그 다리 부러졌다 어떻게 해? 그냥 나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 걸어다니고 자연스럽게 붙게끔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니? 바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어디 부러졌는지 확인하고 깁스하고 막 섞어 대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많이 됐다. 그쵸? 그래서 의료에서는 의약품 개발하고 의학 기술도 계속 발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수명이 어떻게 되니? 그렇죠. 이제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하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고 12세대 가면은 요즘 누가 100세 세대라니 요즘은 120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시은이 자식은 요즘 누가 120세대니 이제 200세대 올 수도 있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의학 기술이 발달되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자꾸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이 종두법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버가 만든 백신이 만들어지게 되고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항생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발달하게 되고 아까 백신은 뭐 하기 위한 거라 그랬지? 치료가 아니라 그렇지 예방하는 목적. 항생제는 예방하는 목적이 아니라 얘는 치료하는 목적이야. 이렇게 이제 발달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어디까지 기술이 발달됐냐? 현재는 항생제 개발해가지고 현재는 엄청나게 세세하게
우리 시은이 몸 스캔 쫙 해가지고 어디가 제일 안 좋은지 쫙 볼 수 있는 어디까지? MRI 기술까지 만들었다. 이 MRI가 자기 영상 공룡 방식이네. 아직까지는 근데 좀 비싸요. MRI 촬영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촬영하는데 몇백만 원 합니다. 한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여기 이제 됐고, 그 다음에 5번째는 통신을 할 때. 너는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 언제부터 썼어? 초6 때. 이 통신 발달, 정보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인류 문명이 엄청나게 크게 발달되겠죠, 그렇죠? 정보 통신, 우리 전화기를 맨 처음에 없었을 때는 뭘로 했을까? 뭘로 전달했을까? 응? 그렇지, 맨 처음에는 편지 보냈다, 편지.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진짜 되게 선생님 애기였을 때는 편지를 붙이고, 만약에 집안에 어른이 누가 돌아가셨다, 뭐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선생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다른 지방에 사는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직접 가가지고 작은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뭘 했냐면 편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엄청 빨리 가는 편지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옛날에 엄청나게 빨리 가는 전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 돌아가시거나 했으면 전보를 보냈다. 근데 이제 편지가 발달하게 되고, 이제 편지 발달하면서 뭐 나오니? 전화기가 처음으로 등장. 이때 전화기는 대부분 어떤 전화기니? 유선 전화기예요. 유선. 선이 다 있는 거. 그래서 가끔씩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 일본 애들 나와가지고 떨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모시 하이 뭐 이렇게 하는 전화기 본 적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그 전화기에서 이제 다이얼 전화기로 간대. 이렇게 전화기에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만약 지금 시연된 전화가 0, 1, 0, 5, 7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제 보통으로 삐삐삐삐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선 전화기에서 이제 무슨 전화기가 나오니? 드디어 무선 전화기가 생깁니다. 무선 전화기. 선이 없어. 그래서 전화기 들고 이제 화장실 가서 전화 받을 수 있게 되고, 전화기 들고 이제 내 방에 가가지고 전화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했다. 옛날에 유선 전화기를 하면 그 잠깐만 시은아 전화 받아 그러면 시은이가 이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전화 받고 여보세요 이렇게 했었다. 근데 이제 무선 전화기 나오면서 이제 여보세요 시은이 잠깐만 그러면서 가가지고 시은이가 저 전화 받아 이렇게 됐었다. 근데 이제는 무선 전화기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이동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삐삐 들어보네. 삐삐요 삐삐삐 이렇게 오는 거. 여기 이제 무선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 무선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제 드디어 뭐가 되냐면 이동 전화기가 나옵니다. 이동 전화기. 보통 뭐라 하냐면 휴대폰이 등장합니다. 휴대폰이 등장. 이
이제는 휴대폰은 선생님 아니 선생님 자꾸 선생님 얘기하면 안 됐어.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에는 어떤 전화기를 썼냐면은 휴대전화기였는데도 뭐만 했냐면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없었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그리고 전화기가 이만했어. 이만해가지고 여보세요 전화 받는 거 썼다. 이제는 어떻게 되니? 휴대폰에서도 또 어떻게 되니? 엄청나게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제는 영상도 볼 수 있고 전화도 걸 수 있고 문자, 카톡, TV 뭐 이거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멀티플레이어로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나가지고 이제 좀 뭐가 하면 인공지능까지 인공지능 휴대폰에다가 이제 네이트가지고 지니 불러가지고 지니 지금 교통 상황 어떻게 되니? 그러면 얘가 지금 많이 막혀요, 덜 막혀요, 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하고 우리 119페이지 1, 2, 3, 4, 5번 문제 풀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118페이지만 118페이지 맞아? 이제 갔네. 자, 이제 네 번째 뭐냐 과학과 기술의 활용. 이제 뭐 살펴볼 거냐면 과학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그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것 중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 중에서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가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이 뭔지 아니 나노란 뜻이 아니? 엄청나게 작은 거. 나노 전에는 우리가 뭐 했는지 아니? 마이크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나노 기술이거든. 요 나노라는 것이 엄청나게 작은 거. 1mm, 1cm보다 더 작은 거. 1mm보다 더 작은 거. 1cm에서 1mm가 같고 1mm가 1 마이크로미터 맞아. 이게 1 나노미터까지 있다. 1 나노미터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럼 소수점 0.00000001 이렇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작은 기술. 이 나노 기술을 발달을 해가지고 너무 작은 거 엄청나게 미세하니까 뭘 만들 수 있냐면 다양한 소재를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소재. 엄청나게 작은 0.0000000001이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소수점 9개 이걸로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양한 소재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삼성에서 만든 반도체.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마이크로 반도체가 나왔는데 이제는 무슨 반도체? 나노 반도체. 나노 반도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게 만든다 이 뜻이거든. 엄청나게 작게. 작게 만든다. 근데 옛날에는 휴대폰도 엄청나게 이만했었는데 여기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 안 됐으니까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더 작은 세밀하게 집어넣을 수 있으니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노 반도체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어디까지 하니? 나노 로봇 반도체.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 뭐 반찬 이런 거를 옛날에는 종업원이 직접 갖다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로봇도 윙 와가지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가 만들어진 거죠. 그 중에서 바로 이 탄소 동위체라는 게 탄소로 이루어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탄소 동위체인데 이 탄소 동위체로 만들어지는 물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래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도 통합과학 시간에 그래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그래핀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TV가 이제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투명하기까지. 그런데도 엄청나게 철보다도 더 단단해. 그리고 더 작은 기술로 해서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나노 튜브. 이거는 의학 기술로 많이 써요. 수술하는데 엄청나게 작은 핀셋으로 너무너무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걸로 들어가가지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 기술 보면 수술할 때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수술했는데 지금 나노 기술 발달을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뭐 현미경까지 이렇게 의사들 보면 이렇게 뭐 렌즈 같은 거 이렇게 착용해가지고 수술하는 거 봤죠?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수술할 때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작게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해가지고 수술한다. 이제 더 작은 핀셋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나노 기술. 이제 점점 다 작아진다. 나노보다도 이제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생명공학 쪽. 이 과학 기술의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를 재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약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이제 의약품을 우리가 사람 인간 내에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장균에서 이 대장균에다가 사람의 유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얘네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필요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만들고 뭐 항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개발하게 된다. 이거 내한테 부족한 호르몬이라든지 내한테 부족한 거를 어떻게 다른 생물에서 배양해가지고 그걸 나한테 집어넣게 되는데 이제는 이 유전자 재조합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뭐까지 오게 되는 복제까지 이제 올 거다. 지금 복제양 둘리 알죠? 그 다음에 개, 스누피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담배를 펴가지고 폐가 엄청 안 좋아. 그래서 폐암이 걸렸어. 그럼 폐암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폐를 버리고 새로운 폐를 집어넣으면 제일 좋겠지, 그렇지? 나랑 똑같은 거.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을 복제를 해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폐만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 폐 대신에 폐를 집어넣어버립니다. 요즘 그렇게까지 발달할 거다. 그 다음에 생명공학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의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세 번째 정보통신. 우리 아까 했던 정보통신. 정보통신에도 우리 과학기술이 제일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는 정보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뭐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 이제 이런 기술이 옛날에는 선생님이 없었거든. 이제는 많이 이제 나오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는 가상현실, AR, VR. 체험해봤니? AR, VR. 이제는 해외여행 안 가도 이렇게 안경 같은 거 쓰고 실제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현실. 이게 다 가상현실. 옛날에는 농구도 무조건 어디 농구 코트가 있는 데 가서 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농구 코트가 아니라 그냥 가상현실 만들어 농구장처럼 똑같이 만들고 공을 튀겨가지고 그냥 슉슉 하면 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118페이지 그 밑에 것까지 이제 다 했다.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빅데이터 이런 것까지 만드셨다. 근데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어? 이런 걸로 계속 하게 되면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게 되면은 단점이 있어. 단점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환경오염이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점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 선생님이 이게 제일 좀 안 좋은데 뭐가 있냐면 사생활이 이제는 침해가 사생활 침해. 솔직히 선생님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영상 통화라는 게 없었어. 영상 통화 생긴 게 얼마 안 됐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 결혼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놀았다. 너는 내 집에 전화가 왔어. 어디야? 여보 어디야? 나 지금 학교에서 남아서 업무를 좀 보고 있는데 좀 늦을 것 같아. 이게 거짓말이 통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동료 친구분이 김 선생님 빨리 이거 일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학교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니? 전에는 영상 통화한다 이래. 영상 통화하면 이제 백방 다 걸리게 돼 있대. 시은이 친구들이랑 막 노래방 갔대. 노는데 어디야 엄마가? 엄마 나 독서실이야. 그럼 오빠 하고 있어. 됐대. 이제 그 거짓말이 통했네. 이제는 통하니 안 통하니? 독서실 엄마 나 독서실이야. 진짜야. 영상 통화해. 100번 걸린대. 노래방에는 바로 걸리게 된대. 그래서 이게 사생활 침해까지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 마무리 문제 6번, 7번, 8번, 9번 문제 풀고 이 단원 끝내고 이제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우리 다시 앞으로 가지고 사람의 유전 문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21페이지 6, 7, 8, 9번 풀어주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 이번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배워보자. 우리가 앞에서 뭐에 대해서 공부했냐면은 유전 파트, 유전 여기 5단에서 유전에서는 토탈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포 분열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유전되는지 유전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발생,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출산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고, 이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의 정보를 얼마만큼 갖고 태어나냐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사람의 유전을 연구를 하려면은 사람 유전 연구를 하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사람의 유전에서는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인간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 어려운 이유. 이 어려운 이유는 시험 문제 100% 출제됩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왜 어려울까? 이거는 우리가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 가지고 누구 썼니? 완두콩 썼죠, 그렇죠? 완두콩 썼는데 완두콩은 연구하기가 쉬운데 사람은 연구하기가 어려워. 이걸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면 사람이 유전 연구하기 어려운 게 첫 번째 이유가 뭘까? 사람은 뭐 하기 어렵다? 재배가 어렵다.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식물 자라게 해가지고 요 식물하고 요 식물하고 교배시켜가지고 자손 놓으면 되는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전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인이 다른 어떤 남자랑 결혼해, 그래서 자식 낳아,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재배가 일단은 어려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가 어려울까? 어? 그렇지. 자손 수가 적다. 자손 수가 적다. 사람은 끼케야 나와야 한 번에 몇 명? 한 명 내지 두 명. 쌍둥이 놓으면 두 명이고 보통 한 명 놓는다. 그러니까 한 자손 수가 적으니까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통계 자료 사용이 어렵다. 뭐 자식 여러 번 낳아봐야지 비교를 해볼 텐데 한 명만 딱 놓으니까 다른 애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재배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교배가 불가능하다. 너 결혼해서 자식 낳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한 세대가 너무 길다. 아까 우리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한 세대의 수명이 얼마나 됐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는 100세씩 됐다. 그럼 이 사람이 연구를 개발하려면 100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연구 개발하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한 세대가 너무 길어서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세대를 거쳐가지고 F1 세대, F2 세대까지 봐야 되는데, 내가 F1 세대 내가 자식 놓고 내 자식이 다른 애랑 결혼해가 또 자식 낳았을 때 그걸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진짜 100년 걸린다. 못 보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너무 길어버리게 되면은 여러 세대에 되는 거를 여러 세대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니? 대립형들이 되게 복잡하다. 대립형들이 되게 복잡하다. 완두콩 같은 경우는 둥근 거 아니면 쭈글쭈글한 거, 초록색 아니면은 황색,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 색도 검정색이 있고 갈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너무 다양하다. 그래가지고 형질이 복잡해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이유 때문에 유전 연구가 어렵다. 그러면 사람은 유전 연구를 하려면 유전 연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쉬운 문제잖아.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아까 앞에서 이런 어려운 이유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는 직접적이 아니라 뭘로 한다? 간접적인 방법을 쓴다.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왜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니까 자소수도 적고 이미 교배가 어려우니까 못 봐. 그래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방법 사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시작을 해가지고 한 세대가 길어서 내 밑에 세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위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내 아버지는 어땠고, 내 할아버지는 어땠고,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땠고, 이렇게 좀 위쪽으로 쭉 조사해서 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가계도 조사라고 합니다. 나 쌍꺼풀 없는데 우리 아빠 엄마 쌍꺼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쌍꺼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위에도 보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내 쌍꺼풀이 없는 거는 아빠 닮았고, 아빠는 또 할아버지 닮았고, 이렇게 맞구나. 이렇게 가계도 조사다. 이 가계도 조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은 형질의 우열 관계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내 동생은 쌍꺼풀이 있어. 그러면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선일까, 쌍꺼풀 없는 게 우선일까, 이렇게 합니다. 어느 게 우선일까? 쌍꺼풀 없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우열관계를 또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하고 내 형제하고 살펴보면은 내 쌍꺼풀 없는 거 누구로부터 왔다 하는 이 유전 경로도 알 수가 있다. 아빠로부터 왔는지, 엄마로부터 왔는지, 할아버지로부터 왔는지, 할머니로부터 왔는지, 이런 유전 경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게 가계도 조사. 그래서 이 가계도 조사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 가계도 조사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혐알기가 나는 가능한데 내 동생은 가능한지, 아버지 어머니는 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뭔지, 이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가 환경과 관련되는 거. 쌍생아 연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 뭐라고 부르니? 쌍둥이라고 부르죠. 이
이 쌍둥이 연구는 뭘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환경적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얘가 유전적으로 똑같은 애인데 하나는 빼빼말라고 하나는 뚱뚱해. 왜 뚱뚱할까? 유전자가 똑같은데? 아,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구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제일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란성 쌍둥이하고 일란성 쌍둥이하고는 유전 방법이 틀리다. 그러면 요거 쌍생아 연구에는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다. 한글로 많이 쓰니까 일란성, 이란성. 일란성이랑 이란성이 뭐니? 몰라. 학교에 쌍둥이 없어? 있어? 걔네는 일란성이에요, 이란성이에요? 몰라? 닮은 게. 닮은 게 일란성. 와. 일란성은 뭐냐면은 유전자가 같다.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도 같다. 성별도 같고 생김새도 같을 수밖에 없다. 이란성은 유전자가 다르다. 성별이 다를 수 있고 생김새가 다를 수가 있다. 다르다. 얘는 무조건 같다. 왜 그러냐면은 일란성 여기에 난자가 몇 개? 한 개. 난자가 한 개 들어. 그래서 난자가 이렇게 처음에 한 개가 있고 아빠의 정자가 한 개 들어와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요게 나날을 거치고 가정을 거치고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나눠줘 버려. 이렇게 나눠줘 버려.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가 똑같은 게 두 개로 나눠지니까 생김새하고 성별하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란성은 말 그대로 난자가 몇 개? 두 개. 처음부터 엄마한테 난자가 처음에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빠의 염색체 X 염색체가 올 수도 있고 얘는 아빠의 염색체 Y 염색체가 올 수 있고 아빠의 X 염색체가 오면은 XX로 딸이 태어나고 여기는 아빠의 Y 염색체가 오면 XY라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별이랑 생김새가 틀려. 이런 걸 가지고 환경적으로 유전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게 쌍생아 연구야. 세 번째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숫자 많은 사람들께 다 모여가지고 수집을 해가지고 1000명을 모았다. 그 1000명 중에서 쌍꺼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 쌍꺼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쌍꺼풀 있는 사람이 1000명 중에 900명이야. 쌍꺼풀 없는 사람이 100명이야. 그러면 누가 더 많아? 쌍꺼풀이 있는 게 더 많다, 그렇죠? 그럼 쌍꺼풀이 있는 게 우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렇게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계. 1000명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통계 조사를 통해가지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근에 이제 하는 거. 최근에 이제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사람의 DNA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직접 분석하는 유전자 연구가 있다. 이렇게 토탈 4가지가 나온다. 이 중에서 선생님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데 누구라고? 가계도 조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가계도 조사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우리 사람의 유전에서는 다예요. 요것만 완벽하게 알면은 가계도 조사의 방법만 찾아내면 이게 끝나. 그러면은 연구가 어떻게 일어나냐? 첫 번째, 유전은 염색체는 우리가 몇 개 있니? 사람이 염색체는 몇 개 있어?
23쌍 개수로는 46개. 그쵸? 여기서 상염색체는 22쌍 44개. 성염색체는 몇 개? 한 쌍 몇 개? 2개밖에 없다. X, Y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염색체 이 사람의 유전은 이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게 있고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뭐부터 살펴보죠.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상염색체 몇 번부터 1번부터 몇 번까지 22번까지 쌍으로 나타내면 22쌍 개수라면 44개. 요 44개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거. 그러면은 첫 번째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이 상염색체의 대립형질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립형질 기억납니까? 서로 대립되는 생김새. 그래서 이 대립되는 형질에는 뭐가 있니? 우성과 뭐 있었어? 열성이 있었죠, 그렇죠? 우성과 열성. 우성이 뭐야? 겉으로 표현되는 거. 겉으로 표현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성이라고 그런다. 나머지는 열성이라고. 그럼 대립형질이 뭐가 있을까? 혐알기. 혐알기를 보면은 가능한 게 누구다? 혐알기 가능한 게 누구다? 우성이다. 열성은 혐알기가 불가능하다. 혐알기 해봐. 돼? 아 그거 안 돼요. 이거 안 돼? 네. 안 돼요. 그럼 너는 열성이다. 선생님 무슨 혐알기니까. 그러니까 혐알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보조개. 보조개가 있으면은 우성. 오. 선생님 보조개 없어. 손 보조개 없어가지고 선생님 열성이야. 없어. 근데 선생님 보조개가 없는데 열성이라서 선생님 와이프도 열성이야. 선생님 와이프도 보조개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자식들은 다 보조개가 없어. 와. 넌 있어? 네. 있어? 엄마. 마스크 껴가지고 쌤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귓볼. 귓볼. 분리형은 우성이야. 귓볼이 부착형이 있어. 쌤 귓볼이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길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분리형. 부착형은 이렇게. 너는 부착형. 너는 부착형이야, 분리형이야. 선생님은 분리. 선생님 분리형이지. 이렇게 쏙 들어가지, 그렇죠? 선생님 분리형이. 시인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부착형. 너는 부착형이니까 열선대. 너는 지금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두 개가 열선이야. 네. 한 개만 우선이다. 선생님은 두 개가 우성이고 하나가 열선이다. 이렇게 된다. 우성이 좋다, 열성이 좋다라는 건 없어요.
네. 그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마선. 이마선. 너 이마선 어떻게 생겼어? 일자. 쌤도 일자야 이렇게. 어. 너는? 저도 일자. 너도 일자.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일자가 열선이야. 일자. 얘는 V자. 어느 게 더 낫니? 일자가 더 낫잖아. 거기 왜 V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하잖아. 근데 그 V자가 우승이야. 그래서 선생님, 다행히 이거는 일자라서 선생님 열성이라서 다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성이 좋다, 열성이 좋다라고 표현은 못해. 되니? 요 대립형질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대립형질을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는 이 대립형질을 가지고 뭘 통해서 가계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떻게 혀말기가 근데 저는 엄마가 아빠 쌍꺼풀 다 있는데 저는 없는데 돌연변이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거 공부해. 와, 혀말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성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 혀말기에서 우성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열성 같은 경우에는 뭐로 나타낸다?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낸다. 진짜예요. 또 쌍꺼풀이라고 했나? 그럼 쌍꺼풀 얘기하자. 쌍꺼풀. 그러면 쌍꺼풀이 있으면은 T, 쌍꺼풀이 없으면 스몰 T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T야. 그러면 여기 쌍꺼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얘는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 있다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러면 아빠가 쌍꺼풀이 있고 이제 여기 쌍꺼풀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쌍꺼풀이 있다. 여기 아빠 거 쌍꺼풀이 있다. 엄마 쌍꺼풀이 있다. 근데 태어났어. 시은이가 태어났어. 시은이 쌍꺼풀 없게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쌍꺼풀이 없으니까 시은이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맞나요? 네. 그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열성이. 그러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형은 다 뭐겠니? 큰 티, 작은 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가계도 조사를 통한 대리병질에 대한 유전이야. 이게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다야. 그럼 봐봐. 너는 어깨 태어났어. 동그란 거는 딸이고 여자고 네모난 건 남자야. 그럼 아빠 엄마는 다 쌍꺼풀이 있어. 쌍꺼풀이 있으니까 다 어쨌든 뭘 가진다? 대문자 T를 가진다. 아빠 엄마 쌍꺼풀 다 있으니까. 근데 나는 TT 쌍꺼풀 없는 거 태어났으면 작은 T를 갖고 왔어. 그럼 엄마 아빠로부터 작은 T 하나씩 갖고 오겠죠, 그렇죠? 엄마 아빠 다 조그만 T를 갖고 있다. 조그만 거 갖고 있어도 아빠 엄마는 다 쌍꺼풀이다. 왜? 이 대문자 T가 우선이니까. 됐나요? 그럼 쌍꺼풀이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것도 쌍꺼풀이 있고 이것도 쌍꺼풀이 있다는 뜻이겠다. 그러면 너는 쌍꺼풀이 없지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너는 쌍꺼풀이 없을 수 있다. 돌연변이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아빠 엄마가 TT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쌍꺼풀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빠가 여기 숨을 T가 와더라도 엄마 대문자 T가 오니까 아빠 대문자 오고 엄마 대문자 오면 TT. 그래서는 나는 TT 아니면 TT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있는 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나는 쌍꺼풀이 없으면은 아빠 엄마는 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계도 조사니까 요거 위에 거.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가지고 내 자식이 내 형제 너도 혼자지? 네. 안 그래? 태훈이가 그러더라. 너희 둘 다 솔로라. 혼자라. 그래서 친해진 거야? 형제가 없어서? 요렇게 된다. 요렇게가 되면은 얘는 A, 얘는 가루가 노랗게 색칠해 있으니까 얘는 쌍꺼풀이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쌍꺼풀이 있는데 얘의 유전자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냐? 얘는 엄마 거 TT 이렇게 받고 있고 TT 이렇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를 알 수가 없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동생은 딸인데 쌍꺼풀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고 얘도 확인할 수 없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A는 혹은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것은 뭐뭡니까? 그러면 A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게 다야.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가계도 조사할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점 요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찾으면은 다 위에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 무조건 확인할 수 있다. 됐나요? 요거까지가 이제 우리가 40페이지 공부한 내용. 40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TT에서 TT 해가지고 여기 지금 4번에는 여기 40페이지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A하고 얘는 몰라. 근데 모르는데 밑에 이제 자식하고 해서 했더니 TT가 나와요. 내가 이제 이렇게 시은이가 이제 쌍꺼풀 있는 남자를 결혼했다. 네. 쌍꺼풀 있는 남자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들이 다 쌍꺼풀 있어. 다 쌍꺼풀 있어. 그럼 얘는 유전자형이 뭘까? 큰 T, 작은 T가 나오면은 이렇게 붙으면은 쌍꺼풀이 없는 게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얘는 대문자 TT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결합하면은 TT 요거 가면 TT 그래서 내 자식들은 다 쌍꺼풀이 있게 태어난다. 그게 꼭 그림이야. 되니? 여기다 걔는 숫자로 이제 뭐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놓은 거야. 여기서 유전자형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몇 번이 될까? 네, 옆에? 옆에 있는 대문자 TT밖에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형은 TT라는 걸 알 수 있다. 뭐를 몰라? 3번을 정확하게 몰라. 네. 3번은 왜? TT가 올 수도 있고 TT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어떤 건지 몰라. 이 둘 중에 한 개인데 어떤 건지 정확히 몰라. 그래서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몇 번인가요? 그러면 3번을 이렇게 체크해야 된다. 되니? 이게 되게 중요해. 요게 요 원리만 이해를 하면은 학교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 됐나요? 그래서 오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유전 연구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근데 다음 주에는 시험이 안 오니까 마찬가지 선생님이 영상 찍어가지고 줄 테니까 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